나 진짜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 왔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겨우 빌라 하나 사준 거 가지고 생색은 어찌나 내는지 난리도 아니야. 손이 떨렸죠.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요. 수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분명 숨겨놓은 비상금 있는 것 같아. 노인네들 다 그렇잖아. 비상금? 그걸 어떻게 알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분명히 숨겨둔 돈 있을 거야. 그거만 손에 넣으면 나도 아파트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낼 건데? 수지가 낄낄대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지. 노인네들은 정만 조금 주면 금방 휘둘리거든. 조금만 잘해주면 돈 술술 나와. 손자 보여주겠다. 효도하겠다. 이런 말 몇 번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지에게 저는 그냥 돈 짜내는 노인네였던 겁니다.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보여준 모든 정성이, 모든 사랑이 수지에게는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7, 김정혜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죠. 바로 제 아들 형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형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험금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남편이 남긴 빚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형우 학비를 대고 빚을 갚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았죠. 형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혼자 공부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 당연히 알뜰하게 살았죠.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뿌듯했어요.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생, 그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털었죠. 평생 모은 돈 3억 5천만 원 전부로 아들 부부에게 신축 빌라를 사줬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전액 이체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웃는 얼굴로 새집 열쇠를 받아드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게요. 진짜 열심히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우리 형우가 복이 있어. 이렇게 착한 아이와 결혼했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지. 수지는 예쁘장한 외모에 말도 곱게 했고 무엇보다 형우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사 첫날 수지는 제게 꽃다발까지 선물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구나. 형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수지의 입에서 자꾸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파트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대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못 산다던데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잖아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돈 더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되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수지는 살짝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아파트로 가야죠. 빌라는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해요. 그 말끝을 흐리는 표정에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빌라가 마음에 안 든다는 뉘앙스였죠. 3억 5천이나 들여서 마련한 집인데 벌써부터 불만이 있다니.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그냥 젊은 부부의 꿈이라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욕망이, 그 끝없는 욕심이 나중에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아들 부부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서 몇 박스씩 보내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해서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갔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괜찮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수지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죠. 힘들어도 기죽지 마. 내가 있잖아. 수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가져간 반찬을 맛있게 먹겠다고 하고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도 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더욱 힘이 났어요. 역시 착한 며느리야. 우리 형우가 복받았어.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까지 다 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동네 아파트 분양한대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지의 눈빛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기대가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돈을 더 보탤 건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상인이 물건값을 흥정할 때 상대방 표정을 살피듯 그렇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수지야, 아파트는 나중에 천천히 알아봐. 여기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빌라에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수지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곧 다시 웃으며 말했죠. 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우리 며느리가 그런 속셈으로 날 대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젊은 사람들의 욕심일 뿐이야. 나도 젊었을 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수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감사해 하더니 이제는 벌써 더 큰 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며느리의 본 모습을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랑 백화점 쇼핑 가실래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반가웠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시부모랑 시간 보내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래, 좋지.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랑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녹았어요. 역시 착한 며느리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나 보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였죠. 주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랑 나들이를 가는데 누추한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화장도 옅게 했죠. 오랜만에 외출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수지를 만나러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팔짱을 끼고 이것저것 구경시켜주며 스카프를 골라주기도 했죠. 백화점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옷도 보고 화장품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이 스카프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수지가 하늘색 스카프를 제 목에 둘러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네, 제가 사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하다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수지는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제가 걷기 힘들어하면 잠깐 앉아서 쉬자고도 했죠. 정말 효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매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유진아, 너 여기서 뭐해? 수지의 친구였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워하며 얼싸안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지의 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반갑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 둘이 이야기 좀 해. 나는 잠깐 옷 좀 보고 있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천천히 이야기하렴. 저는 두 사람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나왔습니다.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실컷 이야기하라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수다 떨 때 어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옆 매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죠. 아이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반갑겠어. 나는 구경이나 하다가 나중에 합류하면 되겠네. 제 나이에 젊은 사람들 대화에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멀찍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돈 없어 보이는데?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고 수지와 친구 둘만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저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뒤돌아서 그쪽으로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을 향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언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다시 수지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들키지 않게요. 다행히 두 사람은 제가 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카페 앞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진짜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 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우 빌라 하나 사준 거 가지고 생색은 어찌나 내는지 난리도 아니야.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요. 겨우 빌라 하나라고요? 3억 5천이 겨우 빌라 하나인가요? 저는 그 돈을 모으려고 평생을 일했는데요. 수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분명 숨겨놓은 비상금 있는 것 같아. 노인네들 다 그렇잖아. 수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비상금? 그걸 어떻게 알아? 느낌적인 느낌? 분명히 숨겨둔 돈 있을 거야. 그거만 손에 넣으면 나도 아파트 살 수 있어. 수지가 제 비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비상금이 있었어요. 2천만 원 정도였죠. 혹시 모를 급한 일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나 나중에 장례비로 쓰려고요. 그런데 수지는 그것까지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낼 건데? 수지가 낄낄대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지. 노인네들은 정만 조금 주면 금방 휘둘리거든. 조금만 잘해주면 돈 술술 나와. 손자 보여주겠다. 효도하겠다. 이런 말 몇 번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이 순간을 끝까지 기록해야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고 김장을 해서 담가주고 취업 준비하느라 기죽지 말라고 용돈을 쥐어줬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다리 저린 것도 참고 그렇게 며느리를 챙겼는데 말이죠. 근데 수지에게 저는 그냥 돈 짜내는 노인네였던 겁니다.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보여준 모든 정성이, 모든 사랑이 수지에게는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수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녹화를 중지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갔습니다. 응, 여기 있어. 구경 다 했니? 네, 어머니.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추악한 말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저도 최대한 평소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음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그래,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먹어요. 저희는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지는 친절했어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했다며 주문도 해주고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요. 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를 호구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집에 돌아와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달려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형우에게 말해야 할까? 근데 그럼 수지는 부인할 겁니다. 오해라고 친구랑 농담한 거라고 둘러댈 거예요. 그리고 형우도 아내 편을 들지도 모르죠. 저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거지 같은 집안, 돈 짜내기, 노인네들은 금방 휘둘려. 저는 영상을 다른 곳에도 저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했고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죠. 며느리가 내 돈을 노린다면 저는 그 욕심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고요. 며느리가 원한다면 주겠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할 겁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며느리에게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죠. 수지가 의심하지 못하도록요. 수지야,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새로 이사간 집은 불편한 데 없고? 네, 너무 좋아요. 다 어머니 덕분이죠. 너무 감사해요. 수지는 여전히 친절했죠. 웃으며 대답하고 제가 가져간 반찬을 고맙다고 받았어요. 전화도 자주 했고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뒤에서 절거지 같다고 욕하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요. 그 이중성이 정말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았어요.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으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웃었고 더 자주 안부를 물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욕망이 아파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욕심을 이용하기로 했죠. 먹잇감을 던져서 수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수지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했어요. 실제로 전화를 건 게 아니라 혼자 연기를 한 겁니다. 수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죠. 네, 변호사님.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크게 냈습니다. 수지가 들을 수 있도록요. 수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상속세요? 아,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몇 억이나 된다고요? 수지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수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표시였죠. 아들한테 미리 재산을 넘겨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지는 이제 텔레비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몸을 돌려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수지가 바로 다가왔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방금 무슨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세금 관련해서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했어. 세금이요? 수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요. 응,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형우가 엄청 내야 한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침 형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어머니, 아까 그 전화 내용이요. 응? 아까 전화 내용? 네, 상속세 말씀하신 거요. 혹시 형우 씨한테 재산을 미리 주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한숨도 쉬었죠. 글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너희 힘든 거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수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아까우니까요. 그렇긴 하지. 한번 변호사님이랑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바라던 반응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쯤 한번 알아볼게. 수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이미 그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요. 눈에서 욕심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욕망은 완전히 제 미끼를 문 상태라는 걸요. 이제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욕심을 부풀려 갈 겁니다. 수지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요. 탐욕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지인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변호사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분이라 저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정혜입니다. 아, 정혜 씨. 무슨 일이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좀 특별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엔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했어요. 정혜 씨,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네, 해야 해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드리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계약서가 완벽해야 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고요하고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지야, 너가 그토록 바라는 돈을 내가 줄게. 하지만 그 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남을 속이고 이용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게. 욕심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각오를요. 일주일 후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 씨,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바로 갈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정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증여 계약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항을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앞부분은 평범한 증여 계약서였어요.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죠. 일반적인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금액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특별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받는 사람은 증여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부양, 효도, 모욕 금지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금까지 받은 금액 및 경제적 지원 전부를 반환한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크기였죠. 변호사님, 완벽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읽으면 절대 눈에 안 띄도록 만들었어요. 법적 효력은 확실하고요. 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는 개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 비하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모두 포함되죠.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근데 정혜 씨, 이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왔어. 증여 계약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러 올래? 전화 너머로 수지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어요. 흥분한 게 확실했죠. 지금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도 안 돼서 수지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아마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변호사님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 세금도 아끼고.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았죠.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금액 부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거의 무시했어요. 어머니, 이게 증여 계약서죠? 여기에 사인하면 저희한테 어머니 재산 증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인해야죠. 수지야, 서류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줄 알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흥분한 나머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네네, 읽어볼게요. 하지만 수지는 대충 페이지만 넘기며 훑어봤을 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특별 조항은 완전히 무시했죠.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은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근데 얼마를 증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3억 5천. 그리고 내가 가진 비상금도 나중에 줄 생각이야. 수지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비상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이 서류부터 사인해야지. 저는 펜을 건넸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사인했습니다. 서류 구석구석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로요. 조항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죠. 다 했어요, 어머니. 그래, 수고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수지는 자기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전혀 몰랐죠. 이건 단순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조건을 어기면
모든 걸 반환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제가 준 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한 모든 금액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도 꿈꾸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어요. 수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산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너가 원하던 아파트 말이지. 수지가 돌아간 후 저는 서류를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걸로 법적 효력 발생하는 거죠? 네, 완벽합니다. 이제 증거만 확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며느리분이 스스로 덫에 걸릴 때까지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었죠. 수지야, 이제 너 차례야. 너가 얼마나 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게.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정성껏 재우고 야채도 듬뿍 넣어서요. 형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파프리카랑 양파를 듬뿍 넣고 간장 양념에 배즙도 넣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반찬통에 담아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지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말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불고기 해왔어. 형우 좋아하잖아. 어머, 감사해요. 얼른 들어오세요. 수지는 평소보다 더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과할 정도로요. 아마 증여 계약서 때문에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형우는 아직 안 들어왔니?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어머니, 얼른 앉아서 쉬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 드릴게요. 저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계속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죠. 제게 잘 보여야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영수가. 응? 귤을 한 박스 샀다고? 근처에 있으면 바로 받아가라고? 제 친구 영숙이었어요. 시장에서 귤이 싸게 나왔다며 저목까지 샀다고 하더군요. 나 지금 아들 집인데 바로 근처네.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저는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친구가 귤 한 박스 샀는데 근처에 있다고 해서 1층에서 받아서 금방 올라올게.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가 영숙이를 만나 귤을 받았어요. 한 박스가 꽤 무거웠죠. 고마워, 영숙아. 뭘 맛있게 먹어. 저는 다시 수진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지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신나게 통화를 하는지 제가 오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혹시 몰라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크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친구에게 통화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뭘 했어? 100% 비상금 있다고 했지.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미리 증여한다고 사인까지 받아냈어. 이제 곧 돈 들어올 거야.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완전 호구지 뭐. 100% 비상금 있다고 했지.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미리 증여한다고 사인까지 받아냈어. 이제 곧 돈 들어올 거야.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완전 호구지 뭐.
노인네가 생색내는 거 좀 받아주고 효도한다고 몇 번 말해주니까 완전 녹아버리더라.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아파트 하나 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빌라 같은 데서 언제까지 살 거야. 수지는 낄낄대며 웃었어요. 제가 지금 벽 뒤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이제 곧 비상금까지 손에 넣을 거야. 그럼 우리도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지.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죠. 수지야, 다녀왔어. 수지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귤 가져왔어. 같이 먹자.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형우를 보며 흐뭇해하는 척도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은 그 통화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무슨 녹음이요?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계약서 위반되는 내용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정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자를 모욕하고 기만한 내용이 분명해요. 그럼 이걸로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합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며느리한테 직접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수지는 아직 모르겠죠.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그 반응을 바로 코앞에서 봐야겠어요.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얼마나 당황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 집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전 9시 저는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죠. 아이고, 혼자 집에 있으려니 심심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지.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이요. 정 변호사가 전화한다고 했던 시간이 9시 30분이었죠. 정확히 맞춰서 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수지가 커피를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형우는 일 잘 되니?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대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 변호사였죠. 수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연한 척하면서도
수지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죠. 네, 계약이요? 무슨? 수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혈색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철회요? 뭐라고요? 위반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전부 반환하라고요? 3억 5천에 그동안 받은 지원금까지요?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수지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녹음이요? 무슨 녹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계약서 조항을 위반했다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수지는 이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단호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수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어머니. 수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증여 철회한다고. 아, 그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지야, 넌 정말 너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지? 네. 제가 뭐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친구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수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했지. 호구라고도 했고. 어머니, 그건 내 비상금 뺏어서 아파트 사겠다고도 했잖아.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저는 증거도 다 있어.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백화점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 왔어. 수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녹음한 거야. 이번엔 수지가 친구와 통화하던 녹음을 들려줬어요. 완전 호구지 뭐.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이요. 늦었어, 수지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하더라. 마지막 조항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네. 저는 증여자를 모욕하거나 기만하면 모든 걸 반환한다고 적혀 있었어. 수지는 그제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반환 명세서 받아야 하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에서 수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지야,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해. 넌 그걸 몰랐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죠. 정혜 씨, 곧 오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운 모양이었죠. 앉으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박수지 씨, 이게 증여 철회 통보서입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환 금액 명세서예요. 또 다른 서류가 수지 앞에 놓였죠. 빌라 구매 비용 3억 5천만 원, 생활비 지원 1천만 원, 각종 선물 및 용돈 4천만 원, 총 3억 9천만 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3억 9천이요? 수지는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박수지 씨께서 계약 조항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전액 반환 의무가 발생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잘 읽어보셨어야죠. 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야, 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맞아?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어머니, 너가 날 뒤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했지. 호구라고도 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넌 날 이용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일주일 안에 반환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한 번에 못 갚으면 분할 변제도 가능합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법정 이자로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는 일어섰어요. 수지야,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야. 넌 겉으로만 착한 척했지. 속은 썩어 있었어. 어머니, 제발. 이제 형우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에 수지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건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형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보자고 하시고. 형우야, 앉아봐.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녹음한 통화, 계약서 위반, 전부요. 형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죠.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여기 증거도 다 있어.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형우는 영상과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수지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래, 아들아. 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저는 형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형우는 수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형우가 말해줬어요. 수지야, 우리 이혼하자. 수지는 울며 빌었지만 형우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엄마한테도 거짓말했고. 이게 당신 진짜 모습이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우릴 이용했어. 형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수지는 결국 사인을 했고요. 일주일 후 수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빌라는 다시 제 명의가 되었고 수지는 장기 분할 변제를 신청했어요. 매달 변호사를 통해 일정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거실 창문 앞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봄날의 햇살은 정말 포근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박수지 입금 200만 원. 매달 들어오는 변제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저예요. 형우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형우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형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됐어, 형우야. 이제 그만하자. 저는 형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람 마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 하지만, 그래도 너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다행이다. 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형우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문 앞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제 전 재산을 노리고 뒤에서 절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비웃었죠. 호구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만으로 모든 걸 되돌려 받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겉으로만 웃으며 속으로 칼을 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 주에는 문화센터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창밖을 보니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따뜻한 봄이요. 저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당당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진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